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최강의 망원경, 빅뱅 직후의 순간을 제임스 웹 망원경이 관찰할 수 있느냐. 제가 보고 인상적이었던 게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외계 행성을 직접 관측할 수 있었다는 것도 재밌었어요. 안녕하세요. 법물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는 김범준이고요. 오늘 법물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최강의 망원경이라고 할 수도 있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이름은 왜 제임스 웹으로 결정됐을까요? 제임스 웹이라는 분은 1992년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제임스 웹은 1961년부터 1968년 사이에 나사에서 진행됐던 머큐리 프로젝트, 제미니 프로그램, 그리고 아폴로 프로그램, 이런 여러 유명한 큰 의미를 갖고 있던 이 나사의 프로그램에서 책임자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업적을 기려서 2021년에 발사됐죠. 망원경에 제임스 웹 망원경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거예요. 제임스 웹 망원경은 나사에서만 참여한 것은 아니고요. 나사, 그리고 유럽, 캐나다 이렇게 세 곳에서 예산을 모아서 함께 제작하고 발사한 그런 망원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제임스 웹 망원경이 설계부터 제작, 발사, 그리고 발사 이후의 운용까지 전체 총 비용은 앞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할 때 모두 약 10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잠깐 찾아보니까 허블 우주 망원경이 지금까지 이용한 금액이 현재 기준으로 100억 달러 조금 안 되나 아마 그 정도예요. 그래서 크게 다르진 않는, 하지만 허블 우주 망원경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그런 우주 망원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발사된 시점이 좀 재밌더라고요. 202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발사가 되었어요. 근데 발사된 다음에 곧바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관측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작동을 시작한 것은 2022년 7월 12일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촬영한 이미지, 그런 것들을 지구로 송신할 수 있게 된 거죠. 처음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10년 정도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기간 정도로 추정했는데요. 흥미롭게도 이게 늘어났어요. 그 늘어난 이야기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조금 흥미로웠는데요. 이 처음에 사실 정확한 궤도에 우주망원경을 올리는 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잘못된 궤도로 올라갔다. 그러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가지고 있는 연료를 분사하면서 정확한 궤도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정말 이번 망원경은 놀랍게도 아주 정확하게 궤도에 안착하는 데 성공했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연료 소비량을 줄일 수 있었고, 따라서 앞으로 10년이 아니라 전체 사용 기간이 10년이 아니라 20년 정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합니다.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현재 올라가 있는 전체 무게는 6,500kg이에요. 무겁다면 무겁다고 할 수도 있을 그 정도 질량이고요. 찾아보니까 사용하는 소비 전력도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2kW 정도여서 아마도 여러분이 집에서 거실에서 사용하는 에어컨 정도가 아마 그 정도 소비 전력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0W, 2kW 정도의 소비 전력으로 작동하고 있는 망원경입니다. 그러면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에 사용하는 전력은 어떻게 공급할까요? 당연히 실제로 제임스 웹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요. 주로 이용하는 방법이 태양을 향해서 펼쳐져 있는 태양광 발전을 이용을 해서 전력을 만들어내고, 이 전력에 기반해서 이 망원경이 작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개의 반사경이에요. 거울인데요. 모두 18개의 육각형 모양의 거울을 이어붙여서 커다란 전체 거울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전체 지름이 6.5m 정도예요. 완전히 18개가 다 펼쳐졌을 때 6.5m 정도의 지름을 갖고 있다는 의미는 허블 망원경이 지름이 2.4m였대요. 허블 망원경에 비교하면 반사경의 지름이 약 2.7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허블 망원경에 비하면 커다란 이런 반사경을 가지고 있는 망원경입니다. 이 8개로 만든 이유가요, 각각의 8개의 거울을 정밀하게 조절
조정해서 정확한 초점을 맞기 위해서 이 망원경에 있는 18개의 거울을 아주 세밀하게 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조절하는데 필요한 정밀도가 굉장히 정밀하더라고요. 50 나노미터 정도의 거리 안에서 이걸 정밀하게 조정을 해서 초점을 맞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50 나노미터면은 정말 작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고생했던 코비드-19 바이러스 있잖아요. 코비드-19 바이러스 하나가 그 정도 크기예요. 바이러스 하나 정도, 우리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정도 거리를 아주 정밀하게 조정해서 제임스 웹 망원경이 초점을 정확하게 맺게 됩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을 이제 지구에서 발사하면 어떤 궤도에서 이 제임스 웹 망원경이 움직이고 있을 텐데요. 이 제임스 웹 망원경을 보낸 그 위치를 이해하려면 이 물리학에서 등장하는 라그랑지 점, 라그랑지 포인트라는 개념이 조금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전역학에서 라그랑지 점은 5개가 있는데요. 5개의 위치가 어떨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냐면 태양, 지구처럼 천체가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으면 태양하고 지구를 연결하는 선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선 위에 L1, L2, L3 이렇게 3개의 라그랑지 점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 중에 L1, 첫 번째 라그랑지 점은 이해하기가 조금 쉬워요.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으면 태양과 지구를 연결하는 선 어딘가에는 그 위치에서 태양 쪽에 가까우면 태양이 잡아당겨 가고 그 위치에서 약간 지구 쪽에 가까우면 지구가 잡아당겨 가잖아요. 그래서 태양과 지구 사이에 태양이 잡아당기는 중력과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이 같아지는 독특한 한 위치가 있게 됩니다. 그 점이 바로 L1 포인트예요. L1 포인트 말고도 2개의 라그랑지 점이 태양과 지구를 연결하는 직선 위에 또 존재하게 돼요. 그 중에 제임스 웹 망원경이 있는 위치가 L2 포인트입니다. L2 포인트는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으면 지구에서 볼 때 태양의 건너편에 있는 포인트인데요. 이게 왜 여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냐면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잖아요. 그러면 L2 포인트에 있는 위치에서는 태양과 지구가 이 위치를 잡아당기는 중력이 2개가 더해지고요. 하지만 이 L2 포인트 자체가 태양과 지구를 연결하는 선 위에서 공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L2 포인트에는 원심력도 작용하게 돼요. 그래서 L2 포인트는 태양과 지구의 중력이 L2 포인트에서의 원심력과 같아지는 그 위치가 바로 L2입니다. 이번 제임스 웹 망원경은 L2 포인트 근처에 머무는 그런 궤도를 그리게 돼요. 사실 하나가 더 있거든요. 태양, 지구 L2가 있다면 지구에서 태양을 보면 태양 반대쪽에도 또 라그랑지 포인트가 있게 되고요. 그게 L3입니다. 자, 이렇게 3개의 라그랑지 포인트가 있고 사실 2개가 더 있어요. 그건 태양과 지구를 연결하는 선을 기준으로 해서 60도 각도를 이루고 있는 삼각형을 2개를 그릴 수 있잖아요. 삼각형의 꼭지점 2개. 그것이 L4, L5 이렇게 모두 더해서 5개의 라그랑지 포인트가 있게 됩니다. 현재 제임스 웹은 태양, 지구 그리고 지구 너머에 있는 태양과 지구를 연결하는 선이 연장된 위치 어딘가가 L2 포인트인데요. 제임스 웹 망원경은 L2 포인트에 가만히 머무는 건 아니고요. L2 포인트 근처에서 가능한 L2 포인트에 계속 머무는 그런 정도로 작동하고 있어요. 찾아보니까 제임스 웹 망원경에 연료를 분사해서 L2 포인트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 얘기가 조금 재밌더라고요. L2 포인트가 흥미로운 것이 L2 포인트에서 약간 위나 아래로 움직이면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와요. 그래서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L2 포인트가 있는 직선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직선의 수직 방향으로는 L2 포인트는 안정적입니다. 여기서 약간 위로 올라가면 다시 오고 내려가면 다시 와요. 그런데 태양과 지구를 잇는 이 직선 방향에선 L2 포인트는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L2 포인트에서 약간 왼쪽으로 가면 태양 쪽으로 끌려가고요. L2 포인트에서 더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이번엔 바깥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이 위치를 조정하는 게 저는 찾아보고 너무 재밌었는데요. 제임스 웹 망원경은 연료를 한쪽 방향으로만 분사해요. 그래서 L2 포인트에서 너무 태양 쪽으로 가까이 오면 연료를 분사해서 다시
다시 L2 포인트 근처로 되돌아갑니다. 하지만 L2 포인트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제임스 웹 망원경은 L2 포인트로 돌아올 수 있는 방향으로는 연료를 분사하지 못해요. 이게 비유가 좀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커다란 산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산 꼭대기에 있고요. 제임스 웹 망원경은 이쪽 경사면 위에 있을 때만 이 연료를 분사해서 꼭대기 근처로 돌아가기만 해요.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넘어가면 연료 분사 방향은 항상 이쪽으로 연료를 분사해서 제임스 웹 망원경은 이쪽으로 가거든요. 넘어가게 되면 연료를 분사하면 더 멀어지기만 할 뿐이죠. 그래서 산 정상을 넘어서기 직전에 계속 머무는 그런 방식으로 제임스 웹 망원경의 위치를 조정하게 됩니다. 이걸 비유한 얘기가 읽어보고 재밌었는데요. 나사의 한 과학자가 제임스 웹이 연료를 분사해서 L2 포인트 근처에 머무는 걸 까미가 얘기해서 유명해진 시시포스의 신화에 비유를 해요. 시시포스라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이 신의 형벌을 받아서 비탈이 있으면 산 비탈을 따라서 돌이 굴러 내려오면 다시 돌을 산 정상까지 밀고요. 정상에 도달하면 다시 또 돌이 굴러 떨어지면 또 올리는, 그걸 영원히 반복하는 형벌을 받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시포스가 힘을 굉장히 많이 내서 만약에 산 꼭대기를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신이 내린 형벌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신은 정상에 도달하기 직전까지만 시시포스가 돌을 올리는 걸 허락하고 너무 정상에 가까이 오면 돌을 다시 굴러 내려뜨릴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제임스 웹 망원경이 산 꼭대기 한쪽 경사면에서만 돌을 굴리는 것이 허락된 시시포스처럼 L2 포인트에서 태양과 지구에 가까운 쪽에만 제임스 웹 망원경이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궤도를 유지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제임스 웹 망원경이 그 전에 있었던 허블 망원경과 도대체 어떤 것이 다른지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이 허블 망원경과 제임스 웹 망원경의 결정적인 차이는 천체를 관측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전자기파의 파장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허블 망원경이 사용하는 이 전자기파의 파장 영역대는 0.1 마이크로미터에서 0.8 마이크로미터 사이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시광선 영역이 4,000옹스트롱, 5,000옹스트롱이니까 0.4, 0.5 마이크로미터 정도거든요. 0.1 마이크로미터는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 영역보다는 파장이 조금 짧은 쪽이에요. 그래서 허블 망원경은 근자외선에서 가시광선의 영역을 측정할 수 있는 망원경입니다. 한편 제임스 웹 망원경이 이용하는 파장은 허블 망원경이 이용하는 파장보다 더 긴 쪽이에요. 그래서 0.6 마이크로미터에서 시작해서 28.3 마이크로미터까지 상당히 긴 쪽이죠. 그 정도까지가 제임스 웹이 관측에 이용되는 파장 영역입니다. 즉 제임스 웹은 가시광선 중에 파장이 긴 영역, 약간 오렌지색이나 붉은색부터 시작해서 근적외선 영역까지를 관측하는 데 이용하게 돼요. 찾아보고 여러 가지 과학의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조금 재밌었는데요. 제임스 웹이 18개의 거울을 붙여서 만들잖아요. 각 거울에는 금속을 도금을 하거든요. 얇은 막을 씌우는데요. 이때 사용한 원소가 바로 금입니다. 왜 금을 썼을까요? 이거 찾아보니까 이유가 명확하더라고요. 우리가 보는 그 귀금속 금 있잖아요. 금은 적외선 영역쯤에서 반사율이 거의 1에 가까워요. 무슨 뜻이냐면 제임스 웹 망원경이 이용하고자 하는 근적외선 정도의 영역에선 금이 정말 최고로 좋은 물질이 됩니다. 그 영역, 파장 영역대에선 금으로 도금하면 제임스 웹 망원경의 거울이 대부분의 적외선을 거의 100% 반사해내기 때문이에요. 금이 갖고 있는 이런 특성으로 제임스 웹은 금으로 도금한 거울을 이용해서 망원경을 만들게 된 거죠. 자, 적외선을 이용을 해서 제임스 웹이 관측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또 상당히 미묘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사실 여러분도 열화상 카메라 같은 걸 이용해서 체온을 우리가 잴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 몸에서 발산되는 적외선을 카메라로 측정해서 우리 몸의 온도를 측정된 적외선의 파장으로 추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작동해요. 제임스 웹이 적외선을 이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임스 웹 망원경 본체조차도 사실 온도가 어느 정도 있다면 제임스 웹 망원경 자체가 적외선을 만들어내게 돼요. 적외선이 먼 천체에서 오는 걸 모아서 관측하고 싶은데 제임스 웹 망원경 자체
자체가 적외선을 만들어내게 되면 당연히 관측에 큰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돼요. 이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 쉽게 짐작할 수 있죠. 제임스 웹 망원경의 온도를 아주 낮게 유지하면 돼요. 온도가 높아지면 흑체 복사를 통해서 방출되는 그 전자기파의 에너지가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이 파장 영역도 굉장히 온도가 높으면 짧은 파장 쪽이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림을 그려봤거든요. 흑체 복사, 플랑크라는 이 물리학자가 알아낸 흑체 복사 스펙트럼을 비교해 보니까 제임스 웹이 작동하는 온도가 절대 온도로 50K 정도인데요. 50K 정도까지는 제임스 웹이 자체가 50K라는 온도 때문에 방출하는 흑체 복사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제임스 웹은 50K 정도 혹은 그것보다 낮은 온도로 작동시키면 적외선 관측에 방해 없이 제임스 웹 망원경이 먼 천체를 측정할 수 있게 되죠. 한편 허블 망원경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사용하는 파장이 더 짧은 쪽이잖아요. 그래서 가시광선이나 근자외선 파장 영역을 이용해서 허블 망원경이 관측하는데요. 그래서 허블 망원경은 온도를 그렇게 굳이 아주 낮게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찾아보니까 허블 망원경은 15도 정도,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그 정도 온도, 그 정도만 유지해도 됩니다. 하지만 제임스 웹 망원경은 적외선 관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낮은 온도로 망원경 본체를 유지해야 돼요. 이거를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사의 과학자들이 굉장히 치밀하게 온도를 낮추는 것이 가능한 그런 설계를 만들어내는데요. 제임스 웹 망원경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당연히 태양에서 오는 태양빛 에너지를 가능한 차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제임스 웹 망원경이 어떻게 작동하냐면 이쪽이 태양이면 태양 쪽에 가림막을 둬요. 그리고 망원경 그 반대쪽에 있는 그런 방식으로 위치하는데요. 태양 쪽을 향하고 있는 가림막을 무려 5겹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반사율을 가지고 태양광을 다 반사시켜 버리는 것을 먼저 이용하고요. 제임스 웹 망원경이 그래도 절대 0도는 아니니까 제임스 웹 망원경도 온도가 오를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제임스 웹 망원경이 자체가 흑체 복사로 외부로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그걸 늘려서 그 방식으로 온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한편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보다 더 긴 파장의 적외선을 이용하는 망원경들도 있어요. 그게 스피처 적외선 망원경인데요. 스피처 적외선 망원경은 제임스 웹보다도 온도가 더 낮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피처 망원경의 경우엔 액체 헬륨을 이용을 해서 망원경을 냉각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액체 헬륨은 계속 냉각시키다 보면 헬륨은 원자가 작잖아요. 그래서 쉽게 바깥으로 뺏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스피처 망원경은 액체 헬륨이 남아있는 동안만 우리가 적외선 망원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임스 웹은 액체 헬륨을 쓰지 않죠. 따라서 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제임스 웹이 더 길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제임스 웹은. 제임스 웹이 적외선을 이용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적외선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더 길거든요. 파장이 길게 되면 또 하나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망원경이 먼 천체에서 오는 정보를 얼마나 작은 각도로 나눠서 인식할 수 있는지, 그걸 분의 능이라고 부르고요. 얼마나 작은 각도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분의 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적외선을 쓰게 되면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길어져요. 파장이 길면 망원경의 분의 능이 떨어집니다. 한편 제임스 웹 망원경이 허블 망원경보다는 반사경의 크기가 크잖아요. 반사경이 크면 분의 능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결합해서 찾아보니까 허블 망원경의 분의 능과 제임스 웹 망원경의 분의 능 자체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웹은 아주 멀리서 오는 빛도 측정할 수 있어서 허블보다는 더 먼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이점은 있죠. 아마 여러분도 보신 사진일 텐데요. 찾아보면 그 오리온 자리에 말머리 성운이라고 있거든요. 정말 말머리처럼 생겼어요. 웃음을 터뜨린 사진이 있었는데요. 누가 오래전에 허블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건 허블이 찍은 사진이야 라고 하고 제임스 웹이 말머리 성운을 다시 정교하게 측정했더니 진짜 말머리가 보이는, 누가 이렇게 장난스럽게 만든 그런 이미지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재미는 있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임스 웹이나 허블이나 분해능의 면에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제임스 웹은 자꾸 적외선을 어떻게든 길을 쓰고 적외선 영역을 사용하려고 했을까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적외선 영역에선 전자기파가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먼지의 영향을 덜 받고 먼 곳에서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걸 우리가 쉽게 일상에서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저녁 노을이에요. 해가 질 때는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해가 붉게 보이잖아요. 해가 높게 떠 있는 낮에는 해가 붉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아주 간단해요. 파장이 긴 붉은색 쪽의 가시광선은 공기를 통과하면서 산란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직진해서 우리 눈에 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파란색, 푸른색 쪽의 파장을 갖고 있는 빛은 공기를 구성하고 있는 기체 분자에 의해서 옆으로 산란해 버립니다. 따라서 해가 질 때는 푸른색 영역의 파장은 다 산란해서 옆으로 나가버리고 산란이 적어서 우리에게 똑바로 올 수 있는 붉은색 영역 파장의 빛만 남아서 우리에게 도달해서 해가 지는 걸 보면 붉은색으로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적외선 영역을 이용해서 천체를 관측하면 더 멀리 있는 곳에서 출발한 전자기파를 지구에서 혹은 제임스 웹 망원경이 더 잘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적외선이 유리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다른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주는 점점 팽창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로부터 먼 천체가 더 빠른 속도로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서 적색편이라는 현상이 존재하게 됩니다. 결국 원래는 가시광선 영역에 빛을 보내는 천체라고 하더라도 우리로부터 너무 멀어서 너무 빨리 멀어지고 있는 천체라면 그 천체의 모습을 우리가 관찰할 때 가시광선 영역이 아니라 적외선 영역에서 관찰해야 돼요. 따라서 제임스 웹 망원경이 적외선을 이용해서 관측하게 되면 적색 편이가 큰 천체들, 즉 더 멀리 있는 천체들, 즉 우주의 초기에 있던 천체들까지도 적외선을 이용하면 관측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임스 웹이 목표로 하는 게 사실 그거예요. 아주 멀리 있는 은하, 아주 멀리 있는 항성 등 우주가 빅뱅으로 탄생한 이후에 초기에 존재했던 천체들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적외선을 이용한 천체 망원경이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거죠. 게다가 별이 아닌 천체들도 있잖아요. 뭐 외계 행성 같은 그런 외계 행성들은 그 자체로는 온도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잘 보이진 않지만 적외선 영역으로는 관측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웹이 그 망원경이 주로 목적으로 하는 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천체, 우주 초기에 형성된 천체인 거죠. 그리고 외계 행성 이런 것들을 허블 망원경으로는 관측할 수 없었던 것을 제임스 웹 망원경은 관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주의 끝을 관측한다는 말은 약간 조금 애매한 표현이고요. 가장 정확하게는 빅뱅 직후의 순간을 제임스 웹 망원경이 관찰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바꿀 수 있는데요. 빅뱅이 일어난 초기에는 우주가 너무 뜨거워서 사실 빛이 투과할 수는 없었고요.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가장 오래전 시기는 원칙적으로는 빅뱅 후 38만 년까지는 안정적인 원자가 형성되지 않고 모든 전하들이 자유전자로 있었을 때라 빛이 통과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38만 년 이후부터만 이 빛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우주 배경 복사가 그때 만들어진 거죠. 근데 제임스 웹이 볼 수 있는 우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빅뱅 이후 몇 억 년이 지난 이후는 제임스 웹이 측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외선을 주로 이용하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새로운 그런 결과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 천문학 쪽의 전통에 제가 보기엔 참 이렇게 아름다운 전통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제임스 웹 망원경만 해도 엄청 비싸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제임스 웹 망원경을 이용해서 내가 이러한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제안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서 일부 연구를 허락해줘요. 그러면 이 연구 제안서가 통과된 연구자들은 제임스 웹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연구를 진행하고요. 그런데 1년이 지나면 자기들이 제임스 웹 망원경을 통해서 받았던 모든 데이터를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라는 것이 천문학계에 있는 전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1년만 자기들이 이용하고요, 연구로. 이후에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합니다. 이렇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첫 번째 관측을 2022년 7월에 시작한 이후로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관측 결과 그리고 새로운 논문들이 출판되기 시작해요. 2022년 7월에서 처음 관측을 시작하고 딱 2주일이 지나기 전에 이미 빅뱅 이후 3억 년쯤이 지난 시간대 탄생한 은하를 관측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직후에 초기 은하를 설명하는 그런 이론들도 제안되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조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과거에 초기 은하에 대한 이론에서는 이 정도 시간이 얼마 안 지났을 때 빅뱅이에요. 그때 제임스 웹이 관측한 것처럼 이렇게 무겁고 밝은 은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잘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천문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초기 은하 형성 모형이 제임스 웹이 발견한 초기 은하와 잘 맞지 않는다고 하고요. 따라서 아직도 굉장히 많은 후속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천문학계에서는 우리 은하처럼 이렇게 나선 팔의 구조를 명확히 볼 수 있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은하는 과거의 이론에선 빅뱅 이후 한 60억 년 정도는 지나야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라는 이론이 있었는데 제임스 웹의 관측에 의하면 훨씬 더 그 이전에 이미 복잡하고 거대한 구조를 갖고 있는 은하가 관측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부분도 사실 후속 연구가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성과가 찾아보니까 꽤 여럿이 있더라고요. 2023년에는 120억 광년 떨어진 은하에서 유기 분자를 검출하는 데 성공했대요. 꽤 흥미롭더라고요. 그렇게 멀리 떨어진 은하면 꽤 오래전에 만들어진 은하인데요. 그때 이미 유기 분자가 존재할 수 있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사실 제임스 웹 망원경이 외계 행성이나 초기 은하, 초기 항성을 관찰하는데 원래 주 목적이 있지만 사실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태양계 안에 있는 천체를 관측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임스 웹 망원경이 태양계 안에서도 여러 새로운 발견들을 만들어내요. 그 중에 하나가 목성의 위성 유로파가 굉장히 많은 물을 갖고 있는 위성인데요. 그 위성 유로파에서 이산화탄소를 처음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확인하기도 했고요. 목성에서 고속 제트가 분출되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고 천왕성의 고리를 직접 확인한 적도 있고 굉장히 여러 이런 태양계 내 새로운 관측 결과도 제임스 웹 망원경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인상적이었던 게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외계 행성을 직접 관측할 수 있었다는 것도 재밌었어요. 과거에는 사실 외계 행성이 존재한다라는 걸 천문학자들이 알아낼 땐 주로 간접적인 방법을 써요. 굉장히 밝은 항성이 있고 그 앞을 행성이 지나가면 행성이 항성의 빛을 조금 가리잖아요. 그래서 항성의 빛이 아주 조금 어두워집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외계 행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제임스 웹 망원경이 직접 외계 행성의 이미지를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굉장히 앞으로도 큰 활약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아주 놀라운 우주망원경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느 궤도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최근 어떤 연구 결과를 새롭게 우리에게 알려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봤는데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번에는 허블 우주망원경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